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데 특별 사면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였습니다. 3개월간 형이 집행정지되고 일시 석방되게 됩니다. 우선 검찰의 이번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부원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건강 악화로 인한 형 집행정지는 뭐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뭐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최소한의 인권적 배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2018년 3월에 구속이 되었는데 그간에 보석하고 구속 집행정지 두 분을 빼고 지금 1년 7개월 만에 지금 집행정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한 건강 악화로 인한 것이고 일시적인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김성환 평론가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신청을 몇 차례 냈는데 전부 다 거부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비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박 전 대통령도 사실 병원에 여러 차례 입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비교할 때도 뭔가 좀 다른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1941년생이기 때문에 80이 넘은 나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당뇨가 뭐 제가 알기로도 좀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건강에 대한 고려는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게 사면으로 이어지기 위한 일종의 이제 전 단계로서의 그 형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좀 뒤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난 2020년에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불허가 됐었고 이번에 이렇게 집행정지가 됐는데 일단은 말 그대로 집행정지입니다. 3개월 임시적인 건데 정치적인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뭐 지금 8.15 특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시켜서 지금 3개월간의 행집행정지면 9월까지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8.15 전에 다시 되지 않겠냐 이건데 뭐 물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총 구속 기간이 2년 6개월에 걸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긴 기간 동안 구속이 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 대선 후보 대부분이 다 그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한 적이 있고 또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고령이신데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적절한 시기에 사면이 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재임 기간 동안에 이 사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 통합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라는 잣대를 들이대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계속 더 이게 병도 심각하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 통합에 장기적으로 볼 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적절한 시기에 빨리 사면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일 거라고 하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국민 통합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광복절 특사가 거의 유력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좀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사면권이 제한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전 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법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법은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강자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요. 왜냐하면 강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잖아요. 늘 그래 왔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강자는 법 위에 군림해 왔기 때문에 강자에 대한 법의 처벌은 오히려 더 일종의 이제 법치라는 게 만들어진 이후부터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법치라는 게 원래 맞는 거잖아요. 오히려 약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저는 사면권에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하고도 또 사안이 다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이 뭔가를 착복한다거나 뇌물 혐의를 적용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죄질의 측면에서도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곧 사면의 논리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법치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뭐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의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 정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일반 국민의 경우에 과연 이렇게 사면받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일반 국민하고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예. 뭐 공정성에 관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때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댔을 경우에는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전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논리로서의 어떤 통합이라는 의미, 이런 의미는 뭐 부여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정무적 판단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롯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곧 법의 어떤 근간을 흔드는 형태로 자꾸 나가는 방향은 맞지 않다. 네. 앞으로도 뭐 굳이 법을 바꾼다고 한다면 뭐 나중에 헌법 개정을 간다 하더라도 사면권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공정, 여기에도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이 전 대통령 사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사면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중요하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충분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가야 된다는 원론에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인정한 이유라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할 경우에는 그 고려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권한을 설정한 거니까 그 권한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국민 여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대선 직후에 여야의 지지층이 극명하게 갈려 있습니다. 대개 이제 대선이 1% 이내의 선구가 났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만 가지고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참고는 주요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 유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이것도 거죠. 좀 궁금한 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했다면 그게 좀 국민 통합의 의미가 더 네. 클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인사들도 굉장히 대거 많이 영입이 됐고 하다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한다는 게 어떤 국민 통합적인 의미가 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혹은 국민적으로 오래 묵은 사안들을 예.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폭탄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빨리 풀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논란거리 혹은 국민 분열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론을 뒤집고 가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면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설득하고 해서 이 사안을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제가 보는 것이거든요. 네. 어느 날 조용히 있다가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국민 통합을 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예우라는 것이 앞으로의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 현안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는 이번 이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나기 전에 했던 여론조사라서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이 난 이후에 추후에 여론이 좀 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때도 사면에 대해서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뭐 지금 이번에 만약에 8.15 특사로 사면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기업인 사면도 같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특권이라고 하는 인식과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 여론이 좀 높게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우려되는 측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중에는 어떤 형사소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재임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임기 후에 보통 수사받고 그다음에 임기 후에 이제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임기 후에 처벌받으면 항상 정치적 논란이 뒤따라요. 그러니까 진영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이게 수사가 적절하냐, 정치적 수사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내내 그런 얘기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에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벌받아야 할 것인가? 이게 숙제로 하나 남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2년에서 지금 뭐 최장 한 4년 남짓되는 건데 이러면은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수감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년 정도 수감되는 걸로 끝나는 정도라고 하면 항상 그런 방식으로 특별 사면을 받는다고 하면 재임 중에 어떤 거에 저질러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뭐 뇌물을 받아도 상관없는 거고 뭐 그 외에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다 나중에 가서 면죄부를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학습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까지도 우리는 사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어떤 대통령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굉장히 뭐 오역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감옥에 가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사면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고요. 조사 방식은 유선 10%, 무선 90%, 임의 전화 걸기를 통해서 인터뷰로 진행을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면에서 잘못된 학습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김경수 전 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뿐만 아니라 뭐 신동빈, 이중근 다양한 인사들이 대상들이 거론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공정과 상식을 추구했었는데 그 이미지에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 법 감정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그건 정당한 권한의 행사고 그 판단은 오롯이 대통령의 통치권의 국정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그거 자체를 갖고 공정과 상식을 논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사면을 할 때 요번에 이제 경제 위기 상황 아닙니까? 민생 문제도 있고 요번 사면이 8.15 사면이 거론된다면 뭐 이재용 부회장 등등의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국민 경제 실지로 네. 도움이 되는 분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정치인을 사면할 때는 통상적으로 여야 균형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중요 인사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도 거론이 되고 있고 한데 경중을 가려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걸로 보이지고요.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2017년 대선과 관련된 민심 왜곡 사건입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매우 중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여야 공방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개별적으로 TF를 구성을 했는데 각각 TF에서 서로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그 관련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생존한 6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생존 사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전혀 안 했다. 그리고 구조 관련 지시도 전혀 없었다.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보실에서 이러한 자료도 검토하고 협의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건데요? 예, 저는 충분히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각각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먼저 국민의힘이 내놓은 새로운 의혹을 보면 6시간 동안 생존한 사실 당시 청와대 서면으로 보고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구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실체적인 진실 왜곡이다 이런 입장인데 김평론가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의혹 제기라서 이게 또 정치 공방으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게 뭘 근거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보자의 네, 뭐 그렇게 예, 얘기하고 예.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제보자가 어떤 제보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하태경 의원 말을 신뢰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표류를 했던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북측 저 바다에 가서 거기에서 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나중에 이제 공개된 측면이 있겠지만, 근데 그걸 구조하라고 지시한다거나 뭐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심각한 일인 거죠. 심각한 일인데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하태경 의원은 뭐 누구의 말을 통해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출처가 어딘지를 밝히고 난 다음에 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들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폭로하듯이 이슈를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가요. 이게 전형적으로 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되는 그때 국면하고 너무 판에 박힌 듯이 닮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국가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막 휘젓듯이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걸 나중에 가서 책임지지도 않는 모습들,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인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의문을 갖고 있고요. 뭐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TF에서 해경하고 그 국방부 합참 보고를 비공개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또 받은 내용을 또 공개한 걸 보면 또 얘기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 논란이 좀 커졌던 측면은 뭐냐면요. 해경이 일단은 번복을 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이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거나 월북으로 단정하는 듯하게 발표했던 거, 그거 죄송하다 그러면서 번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월북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뭘 근거로 판단한 것이냐 이렇게 비공개에서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북이라고 판단했을 때 가장 주요한 근거로 삼았던 SI 정보라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일종의 통신 감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군이 확보한 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경은 열람만 과거 했을 뿐이지 자료를 또 특히 따로 받아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국방부 합참은 그런 자료를 제공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판단을 바꿀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판단한 것을 자신들은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은 이제 월북이 아니라고 이미 하는 듯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근거로 단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논의 자체를 잘못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 정부가 월북으로 단정했고 그리고 그때는 잘못 판단하거나 왜곡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대로 판단한 그 부분들을 뭔가 좀 잘못된 판단을 증벌하든 아니면 잘못된 판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검사들도 수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요. 부족하면 더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판단을 밀어놓고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판단은 이미 월북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근거 찾겠다고 지금 막 대통령 기록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앞뒤가 지금 뒤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세로 뭔가를 사안 자체를 비틀어 놓고 난 다음에 마치 그냥 계속 공격을 하면서 당신들이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논쟁을 만들어가는 정치 공세이다. 제대로 된 방식인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아니, 결론을 내린 건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월북이라고 했으면 월북의 근거를 내놔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당시에 월북이라고 강력하게 뒷받침했던 해경이 1년 9개월 만에 월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국방부도 월북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하고 기존의 입장을 뒤엎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거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처음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이 국민이 서해에서 피격당한 이대진 씨가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다고 국방부 발표로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루가 이틀 뒤에 시신 소각 가능성이란 말로 싹 바뀌더니 그 다음에는 부유물 소각을 잘못 관측한 걸로 해서 시신 소각의 문제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대진 씨가 사라졌을 때 추락 가능성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점점 사라지더니 어느 날 추락이란 말은 없어지고 무슨 월북을 했고 해경이 관측했던 7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월북으로 추정했던 7가지 자료가 뭐냐면 감청 자료, 그다음에 슬리퍼에서 본인의 지문이 있었니 많이 하는 문제, 그다음에 구명조끼가 뭐 사라졌니, 부유물이 어쩌니, 그다음에 조류의 방향이 어떻고 저떻고 하다가 도박빚, 심지어는 정신감정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를 국민들 앞에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거 말고 이게 잘못됐다는 건데 다 하나도 안 맞다는 건데 그러면 이걸 뭘 더 증명을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는데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보 자산이라서 공개를 못 한다면은 제한 공개를 하면 되죠. 보안각서 다 받고. 그거 안 하면서 자기들이 월북이라 그래놓고 월북 아니라는 증거 내놔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 수준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근거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정보위에 비공개로 SI 정보 공개하고 관련 내용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그때 이제 하태경 의원 정도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 보고 받은 사람들이 SI 정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접촉하고 관련 내용의 주요 내용을 다 보고 받았었어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당시에도 물론 월북이냐 아니냐 논란도 있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구조에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은 달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다른 정치적 판단이 있었느냐, 뭐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다른 논란으로 확인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네. 뭐 예를 들면은 당시에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 그 우리 국민이 가서 북한이 어찌 됐든 간에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한테 다시 되돌려 보내라라고 얘기할 만한 이런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여전히 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SI 정보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감청을 해서 첩보를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암호 다 해독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한다거나 아니면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판단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분석하고. 근데 그 몇 시간 동안 그 판단이 늦어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판단이 달라졌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판단이 늦어진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구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 좀 그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해경이 판단을 달리하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있었느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해경이 판단을 바꾼 거예요, 사실은. 국방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요. SI 정보를 국방부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정보를 국방부가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확인하지 않겠다. 당시의 판단을 신뢰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방부는 해경이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금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해경이 판단을 달리했다고 하는 거는 당시에 해경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SI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방부가 정보를 줬다라고 그렇죠. 하죠. 정보를 예. 제공하고 그걸 열람을 했다고 하는 예. 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월북이라고 판단하는 거, 뭐 월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고인이 당시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생존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나머지는 정황 증거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경이 얘기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월북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 말고 지금 뭐가 판단이 달라졌습니까? 아니 여야가 당시 SI에 요약된 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고도 직접 당시에 받았다는 봤으면 이번에 거잖아요. 다시 보면 되잖아요. 논란이 다시 불거졌으니까. 그 민주당이 보자고 하잖아요. 아니 그거 보면 되죠. 제한 네. 대통령 기록물도 네. 제한 공개하면 되고요. 네. 제 얘기는 이겁니다. 법원에서 가족들에게 안보상 필요한 걸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이후에 청와대가 그 관련 사항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어요. 이건 의도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의도를 가지고 추측하기 싫으니까 제한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갖고 무슨 자꾸 대통령실과 안보실이 해경의 입장 번복에 관여했니 많이 이런 소모적인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는데 이거 민주당이 자기들이 여당일 때 했던 형태를 가지고 정치 공세하는 거 아닙니까? 궁금하면 열면 되죠. 제 예.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느 한 유족들의- 일방의 얘기로만 판단하지 말고요. 아니, 제 말씀하신 얘기는 거에 저도 국방부와 해경의 동의하는데요. 입장을 뒤집은 것은요. 네. 정부 신뢰 국민들이 볼 때 매우 심각한 지금 사례를 남긴 거거든요. 우리 국민이 어디선가 사라져서 사살됐거나 소각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무슨 문제냐, 무슨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민의 목숨의 문제는 10년 뒤에라도 파헤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판단을 뒤집어가지고 번복시키고 난 다음에 결론 내린 듯이 누가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자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SI 문제도 대통령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해경이 그러니까 입장을 번복했다 이런 언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SI 자료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비공개 회의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족 측에서도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태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뒤집어서 공개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족 측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들여다볼 수 있을지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논의가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그 논의의 흐름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가서 들여다봤는데 마땅히 뭔가 얘기할 자료가 없다거나 아니면 그때 판단이 오히려 틀리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유족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는 풀어줘야 하는 게 맞다라는 데 공감은 하시는데 다만 그걸 풀어가는 그 과정에서 여야가 이 사안을 다루는 태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정치 공세로 나아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구성 협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정말 단독으로 원구성을 강행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대응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방법이 없죠. 대답이 너무 간단합니다만은 실제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낸 것은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가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고 그럼 7월 1일부터 국회는 열리는 겁니다.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보는 상임위나 본회의장이 안 보이더라도 국회는 열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다는 것 자체는 강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원구성을 단독 처리할 때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인데 네. 2년 전처럼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를 재구성하는 문제까지 단독 구성하는 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역풍을 심하게 맞았으니까 아마도 의장단 구성, 그것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몫의 부의장은 빼고 의장단 구성을 하고 가령 지금 법사위원장도 뭐 내놓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의장단 구성을 해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정도 구성하는 데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는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여당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구성한 거는 1967년 이후에 2년 전이 처음입니다. 이 수십 년 만에 이 관행을 깬 거예요. 본회의를 여당 단독으로 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안의 엄중함을 좀 잘 알아야 되고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던 민심의 이런 시각 이런 것도 좀 해서 좀 민주당이 조금 더
양보안을 좀 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강행 어쩔 수 없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과거에 우리가 봤던 모습하고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소야대였던 적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민주화 이후만 따진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국회가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여당의 경우에 집권하면 빨리 국회 문 열어달라. 빨리 인사청문회 통과시켜달라. 열어가지고 장관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해왔어요. 빨리 민생 문제 빨리 처리해야 된다. 새 정부가 집권하고 법률 개정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빨리 거야죠. 야당한테 빨리 협조해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여론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나갔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거꾸로예요. 오히려 느긋해요. 지금 오히려 법 개정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부동산 세제 문제 건드리는 것도 그렇고 법인세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해요. 이 시행령 그냥 고쳐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급하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실기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그냥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원구성 파행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하고 범여당이라고 불리는 정당들하고 같이 선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단독 선출을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 가져가라 상임위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득을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득을 본 거예요. 득을 보고 나니까 마치 지금 자신들이 권력을 별로 갖고 있지 않고 민주당한테 다 뺏긴 권력이다. 이런 식으로 좀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무책임한 거죠. 집권 여당이잖아요.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태도도 저는 비판하지만 네. 국민의힘이 훨씬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냥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그냥 하고 경찰은 시행령 바꿔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기구 만들고 그 사이에 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다 처리하고 인사청문회도 패싱해가지고 그냥 임명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일방적으로 하면 입법 독재다. 이렇게 공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7월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 몫으로 주기로 해놓고 이번에 또 와서 약속 이행할 때가 되니까 체계자구심 사건 폐지하자. 작년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민주당 자기들이 향유할 땐 다 하다가 하자. 그다음에 사개특위 참여해라. 사개특위하고 원구성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요. 말씀은 그리 하시는데 여당이 국민의힘이니까 전국 운영에 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입법부는 지금 다수당 169석의 다수당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틀어지고 저렇게 나오면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내 수석들끼리 만나갖고 논의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사실 국민의힘 원내대표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이 점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만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나고 만나지 않든 어떻게 돼도 비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만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필리핀으로 또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만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취소해라. 그다음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소치화해라. 그다음에 사개특위 참여해라. 만날 때마다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를 줄 테니까 해놓고 계속 요구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거는 협상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169석을 가진 정당이 그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재명 의원 소치화를 얘기한 건 아니라고 나중에 양쪽에서 다 확인했던 거예요. 그거는 네. 보통 대선 끝나고 나면 선거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을 합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고소고발 취하해 주잖아요. 상대방에. 그러니까 선거는 선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취하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한번 가볍게 언급됐던 이야기지 그걸 권성동 조건으로 내세운 건 아니었다. 이런 권성동 얘기를 했죠. 원내대표가 그걸 예. 이재명 의원의 소치와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얘기한 듯이 얘기를 해서 나중에 또 그게 원내 논란이 수석들이 되기도 만나는 했는데요. 협상 자리에서 나온 게 어떻게 가볍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박홍원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법사위원장 원래 약속대로 그럼 국민의힘이 가져가라. 처음에 이제 차기작구 심사권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근데 그거는 일단 두더라도 법사위원장 가져가되 대신에 최소한 이제 사개특위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앞에서 사인하고 서명했던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신뢰는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그러면은 국회의장 앞에서 약속했던 거 사개특위 구성해서 검찰 수사권 축소 이후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하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약속 다 했던 거 아니냐. 서면 합의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약속도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아니 있는 거지. 9월에 금수완박에서 수사권 제한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돼 있고 헌법 소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개특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그 흐름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되죠. 아니,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비판 여론이 많잖아요. 법무부가 그런 방식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과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구성 협상의 속도를 못 내니까 인사청문회가 아예 지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박순애, 김승희 장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 오늘까지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 출국을 해 있지만 돌아와서 임명을 그럼 강행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네, 보고 있어서요. 저는 곧바로 강행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원구성 협상이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협상은 그래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특사 자격으로 나간다는 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뭐 지금 야당의 협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다른 일 만사 제쳐놓고 원구성 협상하는 것도 모자란데 나는 그냥 특사로 갔다 올 거야. 그 사이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국회 소집 요구한 상황이고 7월 1일부터는 사실 임시국회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국회의장 선출은 어쨌든 민주당의 몫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장은. 그건 최소한 이제 국회 차원에서 표결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장을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민주당도 그 상황은 알고 있고 국민의힘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고 난 다음에 뭐 그것도 강행 처리할지 안 할지도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압박 수위를 한 단계 올리는 차원에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구성 협상에 다시 또 테이블에 앉을 테니까 그 상황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임명 그냥 강행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거기에 따른 반발이 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민주당 강행하진 않을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원구성 강행할 그런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좀 부담스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중간 간부 인선까지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세 번째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인선이 단행된 건데 인선 면면 쭉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인선을 한 것에 대한 민주당이 사실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검찰총장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인사가 세 차례나 이루어진 것은 네. 제가 보기에도 뭐 딱히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상황이 급박해서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뭐냐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 검찰총장 후보를 최종 지명한 다음에 국회 청문회까지 가려면 대개 한 2달 넘게 걸려요. 심하게는 넉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 정부 출범하고 한 달 반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검수완박에 의해서 9월부터는 검찰이 수사권 제한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주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우선 이제 검찰 내 산적한 현안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검찰 조직 부분에서 왜곡이랄까 뭐 문제가 있었던 걸 정상화시키는 것도 시급하고 그다음에 그간에 이제 그 검찰이 수사를 해왔던 대형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대형 사건들을 9월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금 검찰의 상황, 법무부의 상황 굉장히 이례적이고 긴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법무부에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급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인선 배치 그리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검찰은 위계가 엄격한 조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총장 후보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법연수원 몇 기부터 몇 기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기수 나누잖아요. 그럼 검찰총장을 맨 아래 기수에서 그냥 뽑아서 올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맨 위 기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도 기수에서 한 두세 기수 정도에 있는 사람들, 검사장급 정도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숫자가. 이 중에서 내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 검찰수장이 지금 공백 상황인데 검찰총장을 먼저 내정하고 난 다음에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지금 당장 급하니 인사를 먼저 내야겠습니다. 또 후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아주 뭐 결격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그 후보자의 뭐 보통 후보자들도 그렇잖아요. 부처의 협조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그 후보자의 어떤 그 의견을 반영하는 인사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절차 안 밟아요.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들하고 그냥 다 한 몸이에요. 검찰총장하고 한 몸이 되고 검찰총장 역할도 하고 민정수석 역할도 하고 인사 검증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할 생각이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경찰한테 보이는 태도하고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기 못한다고 인사 못 낸다고 얼마나 반발했습니까? 신임 검찰총장은 아무리 법무부 장관하고 한 몸이라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자기하고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수사도 독립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 보면 정무직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 다 내놓으면은 지금 검찰총장 패싱 인사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왜 안 나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검수 완판이다 뭐 이렇게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욕했는데 비판했는데 친윤 완판이라는 얘기가 왜 안 나오겠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검찰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얘기랑 다름이 없다. 이게 왜 조용히 넘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